영어로 좋은 말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한글로 하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당신은 뭘 먹느냐? 예? 당신은 무엇을 먹느냐 그러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딱 쓰고 그 한글로 번역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 너는 너가 먹는 것이. 이게 뭐냐? 너는 너가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 너는 밥이다. 너는 밥이다. 이상하다. You eat rice. 이렇게 해봤습니다. Rice is body. 우리가 먹는 게 그대로 우리 몸이 되죠. 좋은 걸 먹으면 좋은 성분이 들어오고 나쁜 걸 먹으면 나쁜 성분이 들어오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꽃이 있는데 요 꽃이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은 이 꽃에 다 있죠. 그죠? 얘가 분해되고 밥이 되고 똥이 되고 흙이 돼서 딱 돌아오면은 얘가 다시 생겨날 수 있죠. 근데 얘를 만들던 성분 중에서 일부가 막 빠져나가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게 들어가고 엉뚱한 비료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딱 흡수하면은 저게 온전하게 다시 생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순환. 이렇게 똑같은 그 몸통이 분해돼서 다시 몸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요지고요. 제가 시작할 때 좀 재밌는 얘기로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동물들 다큐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유튜브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동물이죠? 나무늘보. 얘가 털이 초록색이라는 거 아세요? 지푸라기 같아. 털이 초록색이죠. 지푸라기 같아.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중남미의 정글에 이렇게 사는데 16시간 정도 잠을 자요. 계속 잠만 자요. 붙어가지고. 잠 깨면은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나뭇잎을 몇 개 이렇게 따먹다가 먹다가 이렇게 졸아요. 다시 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온갖 조류가 자라나거든요. 녹조류, 초록색 이끼는 아니고 조류가 자라가지고 얘가 색깔이 막 초록색이 되는데 재밌는 게 얘가 녹조류가 몸에 자라면서 녹조류만 자라는 게 아니고 몸 속에 모기, 진드기, 응애, 박정벌레, 나방 막 드글드글 막 끓어요. 이 속에서 막 자라요. 이게 완전히 하나의 지구입니다. 지구 정글. 과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딱정벌레가 900마리, 한 마리에서 900마리 나오고 나방이 100마리 나와요. 그리고 뭐 진드기가 막 피 빨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표정이 사실은 해탈한 얼굴, 모든 게 다 뜯어먹고 있는데 그런 얼굴인데요. 얘가 재밌는 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천적한테 잡아먹히기가 쉬울 텐데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그러면 이게 녹조류가 초록색을 제공해줘가지고 얘가 숨는 걸 도와줘요. 보호색 안 보이게 도와주고, 그리고 얘가 그 녹조류를 이렇게 빨아먹는다 그래요. 자기 몸에서 야채밭을 만들어갖고 몸으로 이렇게 야채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요 부분은 과학자들도 좀 이견이 있어요. 빨아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녹조류를 떼다가 분석해봤더니
단백질 뭐 미네랄 다 풍부한데 특히 그 지방이 풍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영양가가 많죠. 하여튼 얘가 근데 변을 볼 때 그냥 나무 위에서 이렇게 툭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얘는 나무를 내려가서 변을 봐요. 내려가는데 한 2, 3분 걸려요. 이렇게 내려가서 변을 볼 때 땅에 내려가면은 그때 얘가 죽는 경우에 한 50%가 그때 죽어요. 뭐 제기어가 와서 먹거나 뭐 다른 짐승이 와서 해치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데도 얘는 반드시 땅에 내려가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까요? 위에서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그 사실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왜 이렇게 위험하게 땅에 내려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변을 보는지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 몸에 있는 나방들이 얘가 내려가서 변을 딱 보면 그때 나방들이 싹 나가가지고 그 변에다가 알을 깔아요. 그럼 나방 애벌레가 그 변을 먹고 자라는데 그 나방 애벌레는 얘 변에서만 자랄 수 있어요. 그 나방은 얘 몸속에서만 자라요. 다른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방한테는 유리하잖아요. 얘가 땅에 내려가서 똥누고 이러면은 나방은 계속 유리한데, 그럼 얘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나방을 이렇게 키워주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방들이 와가지고 얘 몸속에서 살면서 녹조류에 비료를 주더라. 나방이 죽으면, 몸속에서 죽으면 곰팡이가 와서 그 나방을 분해해요. 나방의 그 양분이 분해돼서 녹조류의 먹이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그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지유류 설명드리면서 그때 조류가 곰팡이, 혐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와준다 말씀드렸을 때 지유류, 조류는 초록색 식물과 비슷하게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양분, 이게 밥이나 설탕이나 빵이나 당분 이런 거예요. 그 에너지가 되는 거. 이걸 얘가 이렇게 딱 주면은 얘네들은 이걸 넣고 무기물, 그 미네랄하고 무기물 같은 말입니다. 이걸 분해해가지고 그 연의 형태로 아니면 사체 이런 형태로 돌아가. 그리고 지유류의 경우는 곰팡이가 특수하게 보호막을 만들어서 얘네들 감싸서 보호해준다고 했죠. 지유류가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잖아요.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게 자연계에서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나무늘보도 보셨지만은 나무늘보 몸속에 조류가 있고, 조류가 자라면은 요놈이 나무늘보의 먹이가 돼요. 그 나무늘보 몸속에서 그 분비물을 먹고 또 나방이 살잖아요. 나방이 살고 얘네가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더라. 이게 자연계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농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물을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농사가 수월해집니다. 풀이 막 엄청나게 자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기 조류라고 저렇게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요. 예. 저게 새 종류인지 또 이렇게 이끼 같은 그것이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그 그걸 조류라는 거 한자로 써보라는 썼을 도전을 저한테 지금 제 생각에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 그때 이거 새가 아니고 녹조류에 뭐 해조류, 미역, 김 이런 거 포함하고 이렇게 어항 같은데 보면은 벽에 파랗게 끼잖아요. 그거 그게 조류. 이거 식물이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식물과 동물이 서로 도와준다 이건데요. 무기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양분이에요.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 뭐 N, P, K, 뭐 칼슘 이렇게 보는 게 동물이 변을 내보내면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다른 동물이 와서 그 변을 먹어요. 다시 변을 내보내면 또 다른 동물이 와서 그 변을 먹고. 그래서 계속 변이 분해되고 하면서 계속 분해되면서 계속 그 과정에서 미네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미네랄이 계속 식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밥은 몸이다. 유와 거두기 하면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통이 이렇게 돌면서 계속 자기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양분이고 거름이고 비료가 됩니다. 아까 풀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풀이 많아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풀이 너무 많다. 되죠. 배고 미고 한국은 그 비닐이 씌우잖아요. 네. 못 자라고. 베고 뽑고 아니면 뭐 약치고 덮고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죠. 사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계에서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풀이 막 자랍니다. 자연계에서는 풀이 많은 곳이 어떻게 관리되죠? 토끼. 그렇죠. 풀이 많으면 반드시 풀 먹는 동물이 오잖아요. 풀만 많은데 동물이 없으면은 나중에 풀들도 안 자라요 거기에. 신기하죠. 풀이 막 많다. 식물이 막 엄청 많다. 근데 동물이 없어요. 식물이 막 많은데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순환이 안 되잖아요. 식물들도 나중에 먹을 게 없고 못 자라요. 막 무성하던 풀이 확 사라지고 이제 조그마한 뭐 풀 조금 있고 잡초 좀 있고 뭐 이끼 살고 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땅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식물이 잘 자라려면 동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탄자니아 출신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생태학자가 젊을 때 코끼리를 연구하면서 이 구역 내에 가장 적절한 코끼리가 몇 마리냐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코끼리가 너무 많아서 풀을 다 먹어치우고 있어서 우리 그 정글이 아니지 초원이 황폐해진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나가가지고 코끼리를 막 죽입니다. 몇천 마리씩 막 죽였어요. 왜냐하면 생태학적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만한 땅에 코끼리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거예요. 코끼리를 막 죽였거든요. 그때 나중에 그 초원 자체가 이제 황폐해지는 거죠. 풀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풀을 살리려고 코끼리를 죽였더니 풀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코끼리가 딱 보면은 코끼리가 엄청나게 풀을 해치는 것 같잖아요. 다 먹어치워버리니까 코끼리가
한 200kg 먹어요 하루에. 그리고 100kg 싸고 요즘 100kg 나오면 막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또 코끼리는 그 소나 양, 염소처럼 되새김질 안 해요.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은 한 6시간 먹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8시간은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더 적어도 효과적으로 풀을 소화를 하는데 코끼리는 그러니까 소는 한 14시간 이렇게 하루에 먹고 먹었던 것도 뱉어서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끼리는 그냥 한 16시간 먹기만 해요. 계속 먹고 계속 나가고 엄청난 양의 풀을 처리할 수가 있는 동물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과학자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 죽였는데 결과가 너무 끔찍하단 말이에요.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죽고 초원은 초원대로 황폐해지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류인데 그 탄자니아에 있던 그 공원에서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인간이 관리하는 예를 들어 뭐 국립공원이나 큰 그런 어떤 숲이나 초지를 관리할 때 흔히 생각하기로 양하고 뭐 염소하고 이런 야생 그 사슴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지 잘 자란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 그냥 빼버려요. 죽여버리거나 그러면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계속 점점 땅은 황폐해지고 나중에 가면 막 사막처럼 변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지? 초식동물을 더 없애야 되나? 이렇게 되는. 근데 또 반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반대 경우도 존재해서 너무 초식동물이 많으면 또 초원이 황폐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존재해요. 동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항상 자연에서는 균형. 딱 그 균형을 탁 유지시켜주는 순간 자연은 계속 더 비옥해집니다. 점점 흙이 비옥해지고 숲이 더 우창해지고 비옥하다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비옥하다. 네. 기름지다. 그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비옥하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서 더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 방만한 데서 그냥 조그만한 풀만 키우면 뭐 토끼 한 20마리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풀들을 키워내기 시작하면은 뭐 잘하면 소도 한 마리 어렵겠지만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키워내느냐 그게 비옥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은 식물이 자라고 더 많은 동물이 자라고 빨리 죽고 빨리 순환하고 막 순환이 돌아가고 순환이 커지고 이게 비옥한 거지. 어느 순간 들어가가지고 동물만 싹 빼내고 식물만 잘 키워서 팔아먹어야지 딱 하면은 그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농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전부 다 특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여기는 옥수수만 자라는 곳이고 일체 모든 동물은 전혀 안 들어가죠. 전혀 안 들어가. 그리고 옥수수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는 다시 빼가지고 이제 동물한테 먹여요. 근데 원래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나 단작은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이 텃밭에서 하는 수준이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 풀하고 뭐 여러 가지 찌꺼기하고 잔사 남았는데 어떡할까 했을 때 그냥 토끼 한 마리 키우시든지 닭을 먹이시든지 이러면은 아주 수월해요. 그리고 그 변을 그대로 흙에 넣고 토끼가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닭보다도 장점이 많아요. 유일한 단점은 알을 안 낳는다 이런 건데. 라쿤이라잖아. 닭도 그렇죠. 닭도 라쿤이라잖아. 라쿤이 여기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꾸 곰이 와가지고 뭐 발효만 시키면 곰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나무늘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하여튼 뭐 얘는 이렇게 땅에 내려오면은
기어다녀요. 몸에 근육도 없어요. 근육도 그냥 줄 몇 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적은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뭇잎이 막 그 독성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요. 그걸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변을 봅니다. 먹고 계속 자면서 일주일 동안 소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기어다니기밖에 못해요. 근데 수영은 잘한다고.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그 틀이에요. 요거를 딱 생각하시면 먼 얘기가 아니고 그 밭에서도 아 이렇게 내가 어렵게 퇴비를 만드느니 토끼를 하나 먹여볼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CT 규정하고 이런 거 잘 보시고 집에 환경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블루베리 밭인데 이 풀이 엄청나잖아요. 이 풀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 그랬더니 여기 트랙터로 갈아버리고 여기는 제초제 뿌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약은 일체 안 쓰고 하고 싶고 기계도 최소한으로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 풀들이 지금 엄청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여러 방법들이 좋은 게 많은데 그 카버크랍이라고 많이 발달했어요. 피복 작물. 여기다 잡초를 자라게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풀을 기르자. 그래서 여기 피복 작물을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써요. 뭐 호밀도 쓰고 유채도 쓰고 수단그라스, 헤어리베치 뭐 여러 가지 풀들이 있는 크로바 쓰기도 하고 메밀도 쓰고 하는데 아주 그 서양에서 지금 인기가 좋은 피복 작물이 뭔지 아세요? 동양에서 건너간 풀인데 그 우리 무예요, 무. 다이콘. 일본 무죠. 여기 사람들은 일본 무라고 생각하니까 다이콘. 일본 무가 약간 다르게 생겼죠. 길게 생겼죠. 무를 뿌려놓으면 이게 막 땅을 바이오 드릴링이라 그래요. 바이오 드릴링. 땅을 막 드릴려서 들어간다. 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피복 작물. 나중에 그 여름 되 그 가을 되고 이거 농사 끝나시면 한번 피복 작물을 해보세요. 녹비라고도 하잖아요. 농사 끝난 땅에 일부러 그 피복 작물 길러가지고 겨울 동안 땅을 더 좋게 만들고 봄 되면 갈아.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흙이 좋아지죠.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부터 여기를 관리했는데 이 풀을 기계로 치거나 약을 쓰지 않고 어떻게 잘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실험이니까 주로 구상을 하고 내년에 한번 동물을 한번 쓰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 또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풀들을 분해를 시켜야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블루베리가 먹든 다른 풀이 먹든 먹잖아요. 풀은 나왔는데 분해를 시켜야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 밭이 보면 아무런 초식 동물이 없으니까 놈들이 유일한 초식 동물이죠. 그래서 보면 열심히 분해를 하고 있어요. 맨날 와서 밑에 밭에 그 잡초를 뜯어 먹고 있죠. 사실 블루베리는 그렇게 많이 피해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가끔은 올라와요. 근데 심하진 않고 오히려 이 잡초를 뜯어 먹으니까 뭐 괜찮은데 좀 턱도 안 되죠. 턱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풀이. 얘네들 가지고 안 돼. 이런 애들 말고 풀을 많이 먹는 애들은 뭐겠어요. 연령 소모가 많아야 되죠. 막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애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려면 몸이 뜨거워야 돼요. 몸이 뜨거우면 막 에너지를 태워서 몸을 뜨겁게 유지하잖아요. 많이 먹어야 돼요. 얘는 몸이 차갑잖아요. 변온동물이란 말이에요. 곤충, 물고기 이런 그 무척주동물 애들은 몸이 차가워서 많이 안 먹어요. 뱀도 많이 안 먹어. 뱀은 한 번 먹으면 1년씩 그냥 잠만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운 애들.
온혈동물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그림이 블루베리 업계에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러그가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텃밭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슬러그 그냥 보면 그냥 그 막 깊은 곳에서 분노가 막 오르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냥 죽이지도 않고 잔인하게 막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실지 모르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또 자연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얽혀 있어요. 얘네가 없으면 또 얘네를 먹는 여러 가지 곤충이나 새나 동물들이 또 영향을 받고 얘네들을 독을 줘서 죽이면 그 독을 또 먹고 다른 애들이 또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얘네가 또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도 않고 잡초 먹어주고 이러니까 뭐 나쁜 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싹이 올라오는 야채 이런 거 먹고 이러면 진짜 좀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그때 커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커피, 저거는 커피로 다 알아봤어요. 줄수 있어요. 네. 커피로. 제가 그 기억이 났는데 커피를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힘이 나고 좀 정신이 명료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 커피에 있는 카페인 자체가 독이에요, 독. 많이 먹으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죠. 아주 많이 먹으면. 근데 뭐 우리 먹는 정도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식물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동물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면은 아주 수월해져요. 커피가 왜 카페인을 만들겠어요? 커피 베리들이 이렇게 빨갛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따서 먹으라고 걔네가 카페인을 만들어주나요? 그렇죠. 100% 자기 몸 보호하는 거예요. 카페인을 딱 만들어내면 벌레가 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먹으면 벌레가 죽어요. 카페인은 독이에요. 그래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 커피를 농약으로 만들어서 뿌린다. 그럼 벌레 잡을 수 있어요. 실험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하와이가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라고 아는 그 코나 커피 아세요? 코나 커피. 네. 그거를 생산을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뭐 맛과 향이 좋았다고 해요. 제가 가서 맛을 봤는데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좀 별로 세계 3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흙을 점점 망가뜨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커피가 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비료 농약 계속 주면은 결국 맛이 없어요. 당연한 거고 한 20년 30년 전에 명품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30년 동안 흙을 망가뜨려 놓으면 지금 나오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하와이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커피를 파먹는 해충이 있어요. 딱정벌레, 아주 작은 그 바구미 정도 돼요. 바구미보다 좀 더 작아요. 근데 얘가 커피를 먹는데 카페인을 먹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왜 안 죽지? 그랬더니 그 녀석 이름이 커피 베리 보러. 커피 베리를 보러 뚫는 놈. 커피 뚫이 딱정벌레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런 녀석인데 그때 장을 조사했더니 그 벌레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애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 카페인을 먹어도 장에서 그걸 다 해소해줘가지고 자기는 영양만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시 이제 항생제를 딱 이용해가지고 장에 있는 미생물을 죽였죠. 그랬더니 얘도 커피를 먹고 죽는 거죠. 그렇게 묘하죠. 오묘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와이 가서 했던 게 그 커피베리 보러를 천연 농약으로 친환경으로 잡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갔었죠.
그 벌레가 거의 커피 산업의 뭐 몇 프로, 2%인가 3%를 초토화시켜요 매년. 그냥 커피를 다 먹어치워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뭐 이게 그리고 아래 한번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굴을 팔고 살면 굴을 파고 살아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까보면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데 처음에 들어갔다가 속에서 자라고 성충이 돼서 이제 알가로 한번 나오고 다시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커피가 그 살충 효과가 있어서 그때 말씀하신 슬러그 퇴치하는 데 효과 있더라 하는 말씀이 맞아요. 맞고. 근데 커피를 이제 잘 하셔야겠죠. 커피도 나가면 이제 분해돼 버리니까 잘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모아놓는다든지 새싹 주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슬러그가 또 싫어하는 게 카퍼예요. 카퍼 구리. 그래서 카퍼 테이프를 팔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오다가 거기를 안 건드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카퍼 테이프도 효과가 있다. 있고요. 네, 이게 그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버터컵 알죠? 요 잡초 버터컵. 요거는 독이 있어서 동물들한테 먹이지도 못해요. 말려서 먹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버터컵. 요거를 얘네들이 먹어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죠. 저거를 미나리 아제비라고. 미나리 아제비 과인데 같은 친구는 아니고 그 과예요. 네, 그렇게 이런저런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 자체가 익을 때 이제 뭐 색깔이 변하는데 이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밥은 몸이다. 이 몸뚱아리가 순환해서 돌아와서 몸이 돼야 된다. 이 몸이 다시 밥이 돼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블루베리를 예를 들어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이 블루베리가 모든 열매가 그렇지만 굉장히 향이 좋고 맛이 좋고 색깔이 변하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싹 변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동물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지 혼자서 살 수 없어서 동물을 유혹하는 겁니다. 동물을 유혹해야지 동물이 이걸 먹어주고 동물이 먹어야 이게 분해가 되고 이게 분해가 돼야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가야 얘가 다시 먹거든요. 얘가 동물이 없으면 이거 이대로 그냥 있죠. 땅에 툭 떨어졌어요. 미생물도 동물이거든요. 땅에 툭 떨어졌는데 미생물도 없다. 그럼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양분 그대로 있는 거 이 나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생물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곰이든 사람이든 라쿤이든 와서 먹어라라고 확 색깔을 변하는 그럼 이제 동물은 또 밥을 먹으니까 좋고 얘는 또 밥이 생기니까 좋고 그리고 또 자기 씨앗이 동물한테 들어가서 또 먼 곳으로 가서 퍼지니까 좋고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서로 밀접하게 도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거 보시면 요게 자라게 된, 요게 크게 된 양분이 뭘까? 가장 좋은 양분은 얘예요, 얘. 그러니까 요거를 키우려면 요거를 어떻게 줄까? 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동물에게 분해시켜서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면 되니까. 뭐 토끼가 풀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사람이 가서 풀을 막 뒤집고 거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막 습하고 곰팡이가 좀 많이 곰팡이 병이 좀 먼저 있어요 초반에. 그런 환경에서 먹어보면 싱겁단 말이에요. 제가 밭을 돌아다니면서 먹었는데 싱거워요. 근데 제가 칼슘 미네랄 주고 흙 관리하고 했던 곳은
엄청 그 향이 강한 진해요. 아주 시큼하고 아직 알진 아니거든. 근데 굉장히 향이 강한. 다음에 제가 가져와서 나눠드리기에는 좀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블루베리가 열렸나요 그러면? 네, 지금 막 익고 있어요. 맞죠? 포트코피슬람 폭포에 있고요. 익어가기 시작하죠. 네, 지금 막 익고 있어요. 나가서 이제 일하면서 하나씩 따먹는 재미가 있어서. 농장 견학 되나요? 뭐 그러시죠. 이거 박수 도와드릴게요. 따는 거 피팅. 끝나고 한번 가보시죠. 그다음에 날씨 좋나요? 네, 7월, 8월에 이제 수확하니까 한번 오시면 따서 드시고. 주소 주면은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모임을 하나 모임이라기보다 좀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나중에 제가 연락처를 다 받을게요. 네, 다 카톡 있으시죠? 네. 하나 나중에 네. 만들고. 다 있어. 했던 말 반복인데요. 제가 앞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식물을 기를 때 가장 좋은 비료는 무엇일까? 블루베리를 기를 때는 그 블루베리에 무슨 비료를 줘야 제일 좋을까? 가슴이 무너지네. 블루베리를 키울 때는 블루베리를 주시는 게 제일 좋죠. 배추를 키우실 땐 배추를 주시고, 감을 키우고 싶으면 감을 주시고. 그 블루베리 밭에서 블루베리가 익어서 막 떨어지는데 그거 아까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다 돌아가죠. 다 돌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그 열매를 열게 해서 따잖아요. 그리고 막 100%다 따려고 혈안이 돼서 막 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한 20% 남겨두고 와서 뭐 새들도 먹고 약품도 먹고 좀 이렇게 베풀면 그 걔들이 또 다 거기서 똥 싸고 하면서 그게 또 흙이 좋아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 욕심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제가 그 8대2 법칙 이런 걸 좋아하는데 100%보다는 한 80% 정도 하면 모든 게 여유를 가지고 좋아지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감자를 키우신다. 그럼 감자. 물론 뭐 감자를 그대로 발효시켜서 주셔도 되지만 뭐 감자를 동물이 먹은 거를 분해시켜서 주는 게 정석이죠. 자연에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그 세뇌를 받은 게 비료하면은 NPK, 화학 비료, 뭐 미량 요소 이런 거 이렇게 제품화된 거 이런 걸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이 굉장히 상업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런 제품이 아니라 원래 통째로 있는 거 그 블루베리 그 자체를 발효시켜서 주니까 제일 좋더라. 하면 뭐 농민 입장에서 돈 안 들고 쉽고 효과 좋고 또 바랄 게 없어. 근데 자꾸 농사가 어떻게 가냐면 작물 키우고 열매는 그대로 다 따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잔사 남아있는 찌끄러기는 다 또 수거해가지고 태워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또 병 있다고 더럽다고 병해충 없앤다고 하면서 다 긁어가지고 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땅에다 이제 거름기가 필요하다고 비료를 주는 거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농사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자연에서 하는 걸 따라하면 뭐 쉬운 것만이 아니라 효과도 더 좋고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잖아요. 쓰레기가 자원이 되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